프롤로그입니다. 집도 없고 비싼 차도 없지만 나는 부자다 라고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집도 없고 비싼 차가 없으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자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본인을요. 저자는 현재 집도 소유하지 않았고요. 서울 외곽에 전세를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도 더 된 국산 승용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득도의 경지가 아니라 회계사로서 숫자와 금액에 근거한 주장이었죠. 당장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저자는 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책을 만약에 다 읽는다면, 고로 제가 정리한 영상을 다 보신다면, 첫 번째,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요, 자산이 아닌 집이나 자동차를 자산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누군가는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또 빚을 이용해 부자가 되는데 그 원리를 깨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득과 부자가 되기 힘든 소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엄청난 연봉과 소득을 자랑하면서도 우울함에 빠져 사는 사람과 많지 않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무조건 아끼는 비결이 아니라 기꺼이 절약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끼느라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절약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돈을 아끼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부자의 기준을 바로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의 기준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 부자의 기준을 알고 좀 더 행복한 삶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보시죠. 목차는요,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6장이고요. 2부는 5장입니다. 크게 용어 설명부터 해가지고 큰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실행 방법,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진짜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 있다. 1장 부자 아빠는 왜 회계를 공부하라고 했을까? 2장 부자 방정식 하나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라. 3장 부자 방정식 둘 경로를 확인하라. 4장 자산과 부채를 바로 보는 눈을 떠라. 5장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 6장 부자 방정식 색 부자의 기준을 바꿔라. 2부 동공부 지금도 늦지 않았다입니다. 7장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 8장 부자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9장 시스템 수익을 늘려라. 10장 생계 비용을 줄여라. 11장 부자가 되는 로드맵을 그려라. 그리고 에필로그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이전에 정리해서 공유드렸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경인 회계사님의 어떤 경험과 인사이트가 같이 녹아져 있어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으시고 다음에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1부 진짜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 있다부터 보시죠. 1장 부자 아빠는 왜 회계를 공부하라고 했을까? 저자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부자 아빠가 부자가 되는 법을 알기 위해선 학교에서 알려주는 공부 말고 전혀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한 과목만은 예외입니다. 그게 바로 회계죠. 저자가 공부했던 회계 공부는요, 회사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회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기업 회계와 나 자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재테크 회계는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저자는 묻습니다. 돈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나? 우리는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데 할애하면서도요, 정작 돈에 대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저자의 부모님 역시 돈 걱정 같은 건 아빠한테 맡기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돈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저자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죠. 그에 따라 회계사인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헤아려본 주머니 사정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저자가 회계법인 4년차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돈에 대해 걱정하는 건 사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두렵고 걱정되잖아요.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내가 깨달은 건 회계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회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찾는 프로세스와 똑같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현재 나의 위치를 찾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는 이 과정이 부자가 되는 길을 찾고 가는 과정과 같은 거죠. 자산에서요,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습니다. 표로 그려보면 자산이 있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습니다.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우는 몇 가지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소득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들어오는 수익을 비용을 빼도 남게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결론에서도 이야기한 공식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크면 부자인 거죠. 2장 부자의 방정식을 하나,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라 같이 읽어보시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하고 저자는 물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본과 자산이 각각 얼마인지로 묻습니다. 자, 그럼 자산과 자본이 무엇일까요? 진짜 부자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아요. 자산은요,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본은 우리가 익히 말하는 순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을 2채나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아 구입한 것이고, 그러면 빌딩의 가격이 떨어져 대출금도 못 갚는 깡통 건물이라면 결국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빌딩이라는 건물을 사도 이 정도가 대출이고 이 정도가 저희 자본이라면 리스크는 좀 있는 거죠. 부는 자산이 아니라 자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본은요, 순자산 또는 순재산, 그리고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순수한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재테크의 목표는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테크의 기준과 목표는 자산이 아니라 자본, 즉 순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 순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성장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개인 재무상태표를 한번 적어보라고요. 이렇게요. 내가 가진 총 자산이 무엇이 있으며 이 중에서 부채는 뭐고 그리고 순자산은 얼마인지요.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한 달에 얼마가 남으니까 한 달에 얼마를 모아서 순자산 얼마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죠. 3장 부자 방정식 2 경로를 확인하라입니다. 매일 자본, 부채, 자산을 기입하기 힘드니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잔액만 그냥 확인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맞히려다 완전히 빗나가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맞히는 편이 낫다는 거죠. 미리 나의 자본과 부채와 자산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달마다 잔액을 계산해서 총 자본과 부채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수익 300만원에서 비용 200만원을 빼면 이익 100만원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은 저희에게 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번 달 남은 이익은요, 이번 달 내 순자산, 즉 자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내가 가진 자본, 부채, 자산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재테크의 기본이 측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말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측정부터 하는 이유는요,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요. 재테크의 목표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요. 10년 안에 내 집 장만처럼 목표를 두루뭉술이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단기적으로 5년 안에 2억 원을 모으고, 중기적으로는 10년 안에 5억 원을 모으고, 장기적으로는 20년 안에 10억 원을 모은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으로 재테크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4장 자산과 부채를 바로 보는 눈을 떠라를 같이 읽어보시죠.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자산 중에 가장 비싼 두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집과 자동차였습니다. 사경인 회계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이론에서 자산의 정의는요,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하나씩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을 얻게 된 과거 사건이 있어야 해요. 사든 주었든 얻었든. 그리고 그 과거 사건의 결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제권이죠. 그리고 경제적 자원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돈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결국 자산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자동차가 자산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진짜 자산이라면 그걸 가짐으로써 미래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가짜 자산은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내 미래소득은 늘려주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내가 만약에 택시기사나 화물차 기사라면 자동차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미래소득을 늘려주잖아요. 돈을 벌어주니까. 하지만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산이 아니죠. 자동차를 가짐으로써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유류비, 보험비,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이요.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자산이긴 한데 우리가 자동차 팔 때는 보통 더 좋은 차를 살 때입니다. 그렇기에 차보다 차를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자산을 사라는 얘기죠. 그럼 집은 자산일까요? 앞에서 적용한 기준으로 집을 판단해 보면 됩니다. 돈을 벌어다 주면 자산, 좋은 자산이고요. 나가는 돈이 많으면 나쁜 자산이죠. 결론적으로 집은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지출보다 추가되는 유지비가 더 크다면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요, 분명히 월세 등의 임차료를 줄일 수 있지만 집 유지비용, 인테리어 세금, 오른 의료보험비, 무주택자로서의 혜택 등등 생각한다면 집을 산 다음 현금 흐름이 생각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서 월세를 준다면 이건 좋은 자산이에요. 수입이 더 커지는 경우잖아요.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경매 등으로 싸게 사서 들어오는 돈을 더 크게 만들면 좋은 자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깔고 앉은 집은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지출이 더 커지는 경우에요. 집을 깔고 앉아 있을 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보유세만 오르죠. 집도 역시 팔아야 자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차와 마찬가지로 집을 팔 때는 언제인가요? 더 좋은 집을 살 때죠. 그럼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채는 어떨까요? 부채의 좋고 나쁨은요, 조달 비용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채를 조달해서 부담하게 되는 조달 비용, 즉 이자입니다. 이자가 그 자금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보다 크다면 그 부채는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나쁜 부채니까요. 이자가 수익보다 크다면 나쁜 부채입니다. 반대로 조달 비용, 이자죠.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크다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좋은 부채입니다. 빨리 갚지 않아도 되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자산이건 부채이건 좋고 나쁨은 보유하고 있으면 당장 돈이 남냐 안 남냐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돼요. 돈이 남으면 좋고 돈이 남지 않으면 나쁩니다. 다음은 5장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 파트예요. 부자, 일명 자본가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업소득이냐 부업소득이냐 라는 구분이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을 주업이냐 부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동과 수동이냐로 구분하는 거죠. 즉,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개념과 조건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재무제표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개인 수익을 좀 구분한 표를 저자님이 만드셔서 공유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시스템 수익이에요. 이게 별다른 노동 없이 자동으로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반자동 수익은요, 주기적인 노동 투입이 필요한 반자동 형태의 소득입니다. 노동 수익은요,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고요. 투자 수익은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매도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도 투자 수익 중에 하나죠. 다음은 기타 수익입니다. 이상 4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그럼 배당금은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시스템 수익이고, 갭 투자를 하다가 시세 차익을 보면 이거는 투자 수익이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거는 시스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자동 수익을 만드는 거는 반자동 자산, 그리고 노동 수익을 만드는 건 노동 자산, 투자 수익을 만드는 건 투자 자산이라고 하죠. 수익의 구분이 달라지면 자산의 구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서 월세 형태로 임대하면 시스템 수익을 만드니까 이 아파트는 시스템 자산이 됩니다. 전세로 맞춘 후에 차후 시세 차익을 노리면 이는 투자 수익이니 투자 자산이 되고요. 추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출을 통제하고 비용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2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생계비용, 그리고 사치비용입니다. 생계비용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지출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굳이 필요 없는 것도 막 산다면 이는 사치비용이 됩니다. 생계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이죠. 특히 생계비용은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은 6장 부자의 방정식 셋, 부자의 기준을 바꿔라입니다. 부자의 목표를 재산으로 설정하면 자칫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경주를 하게 될 거예요. 재산이 10억이 되면 20억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고 20억이 되면 50억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마련이죠. 이게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바로 아래의 식을 만들면 부자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식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크다. 앞서 수익을 자동 수익과 비자동 수익, 즉 수동 수익으로 구분했습니다. 비용은 생계 비용과 사치 비용으로 구분했죠.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을 돈과 바꾸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부는 마무리하게 됩니다.